새벽 5시 베트남 북부의 한 산업도시.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삼성 공장 앞으로 몰려듭니다. 누군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고 누군가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출근합니다. 이 도시의 하루는 삼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그 공장의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흔히 공장이 멈추면 생산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은행의 대출이 위험해집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도시 전체의 심장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삼성과 연결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삼성은 조용히 다음 생산 거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큰 투자를 했는데 설마 떠나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와 신뢰, 그리고 미래의 위험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 공장을 멈춘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000년대 후반, 삼성은 아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구조는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임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노동 분쟁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 나라의 모든 생산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새로운 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까지 여러 후보가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국가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가 불안했고 어떤 나라는 물류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또 다른 나라는 행정 절차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때 삼성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여러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선 중국과 가까웠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은 수많은 부품 공급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남부와 가까운 위치는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항만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고 젊은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고 제조업에 필요한 근면한 노동 문화도 강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정부는 삼성 유치를 국가 전략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세금 감면, 토지 제공, 인허가 간소화 같은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고 행정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베트남은 단순히 값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형 생산기지였습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지금의 중국 초기와 비슷하다. 실제로 삼성은 단순 조립 공장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산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 업체들이 함께 들어왔고 현지 인력을 교육할 엔지니어들도 대거 파견됐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거대한 산업 벨트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 주변으로 도로가 깔리고 기숙사가 생기고 물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한 공장이 들어왔을 뿐인데 도시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의 투자를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도와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국제 비즈니스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돕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역시 삼성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두 존재는 서로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관계가 너무 성공적일 때 시작됩니다. 한쪽은 자신감을 얻고 다른 한쪽은 의존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도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논밭과 낮은 주택이 대부분이던 지역에 거대한 공장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업단지로 몰려들었습니다. 북부 박린성과 타이응 구엔성은 불과 몇 년 사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작은 식당과 카페가 생겨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으며 지방 도로에는 밤늦게까지 트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베트남 청년들에게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직장이었습니다. 타이흥 구엔에서 일하던 24세 노동자 투아는 원래 농촌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협력업체에 취직한 뒤 처음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월급으로 부모님 집 지붕을 새로 고쳤고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투항 같은 청년들이 몰려들었고 지역 경제는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삼성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식당 주인, 오토바이 수리점, 원룸 임대업자들까지 모두 수입이 늘었습니다. 한 개의 대기업이 들어오자 수백 개의 작은 생계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보다 산업 구조에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섬유, 신발, 농수산물 중심의 수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이 베트남 수출의 핵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는 갤럭시 스마트폰 상당수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됐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문구는 점점 익숙한 장면이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을 본 다른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왔고 전자산업 공급망은 점점 더 커져졌습니다. 사람들은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급성장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삼성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커진 경제 구조는 동시에 위험한 의존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삼성 생산량에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도시 전체가 살아났지만 반대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도시는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자 도시 자체가 쇠퇴했고 일부 남미 국가들은 원자재 산업 하나에 의존하다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베트남 역시 빠른 성장 속에서 비슷한 질문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한 기업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 걸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질문의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감사하게 바라보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삼성 덕분에 성장한 걸까? 아니면 삼성이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번 걸까? 베트남 사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엄청난 수출 실적과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성장으로 얻은 자신감이 점점 강한 경제적 자존심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노이의 한 젊은 경제 전문 기자는 당시 이런 칼럼을 씁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만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자신감이 지나치게 빠르게 커졌습니다. 삼성도 결국 베트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 관계였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점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반복됐던 현상입니다. 자원이 풍부했던 일부 국가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작했고 남미 몇몇 국가는 국유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신뢰가 흔들리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겪었습니다. 경제는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정치적 분위기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금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공장을 짓는 순간부터 10년, 20년 뒤를 계산합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만들고 수많은 협력업체를 연결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기업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는 반드시 리스크 검토가 시작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런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한국 경제 자체가 무역과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가 성장하면 자신들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공장을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설마 떠나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는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인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으며 멕시코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언제든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관계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공장이 돌아가고 수출은 늘어나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지도를 펼쳐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높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세금이 조금 높더라도 규칙이 명확하고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약속이 내일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삼성처럼 수십조 원 규모의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안정성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깝습니다. 서울 본사의 한 리스크 관리 담당자는 매주 글로벌 생산 거점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임금 상승률, 전력 공급 안정성, 물류 지연, 정책 변화 가능성, 노동 환경, 현지 여론까지 모두 숫자로 분석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일부 규제가 강화되고 현지 정치권에서 외국 기업 관련 발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당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단순히 현재만 보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5년 뒤 어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역사에서 기업들이 특정 국가를 떠난 이유는 단순히 비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남미 일부 국가들은 외국 기업 규제를 강화하며 단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는 자원이 거의 없고 인건비도 낮지 않지만 안정적인 법치와 행정 신뢰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자본은 가장 친절한 나라보다 가장 예측 가능한 나라로 움직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해외 생산 기지를 선택할 때 단순히 임금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항만이 멈추지 않는지, 계약이 존중되는지,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는지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한 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부품 공급이 하루만 늦어져도 전 세계 출시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생산 라인이 멈추면 손실 규모는 순식간에 커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저렴한 나라보다 예측 가능한 나라를 더 오래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큰 공장을 지었는데 기업이 쉽게 떠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수조 원 규모의 설비를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 철수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아주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신규 투자부터 줄이고 다음 생산 라인은 다른 나라에 배치하고 핵심 모델 생산 비중을 분산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기업과 국가 사이의 힘의 균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삼성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도였습니다. 사실 인도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제조업의 잠재 후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인구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중산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기업들은 인도를 쉽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지역마다 다른 규제, 부족한 인프라, 느린 물류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때 삼성 내부에서도 인도는 시장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생산 기지로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자 인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장이 아니라 소비자였습니다. 베트남은 생산에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해야 했지만 인도에서는 생산한 제품을 바로 인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도 줄어들고 관세 부담도 낮아지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유리해집니다. 델리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원 아르주는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중저가 중국 브랜드를 찾는 고객이 많았지만 이제는 삼성 스마트폰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중산층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인도는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미래 시장 자체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생산 장려금 제도, 세금 혜택, 반도체 육성 정책까지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폭스콘,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점점 인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공급망 전체가 서서히 이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이런 흐름을 매우 빠르게 읽습니다. 한 기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와 항만 인프라는 지역별 차이가 크고 행정 속도 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에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완벽한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디가 더 전략적 가치가 큰가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단순한 저비용 생산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지정학, 공급망 안정성, 미국과의 관계까지 모두 연결된 시대입니다.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인도는 점점 더 강력한 카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삼성의 생산 비중이 실제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의외로 공장 안이 아닙니다. 공장 밖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기업 공장을 단순히 일자리 제공자 정도로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거대한 제조업 공장은 도시 전체의 혈관처럼 움직입니다. 삼성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주변의 식당, 편의점, 물류회사, 원룸 건물, 택시기사, 은행까지 모두 함께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하나가 멈추는 순간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집니다. 박린성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흐엉 씨는 매일 아침 삼성 협력업체 직원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녀는 몇 년 만에 가게를 2배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몇 곳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야간 근무가 줄어들고 일부 라인이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손님 감소는 그때부터 더 빨라집니다. 흐엉 씨는 삼성에서 일한 적이 없지만 삼성의 변화가 그녀의 하루 매출을 직접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 도시의 무서운 점입니다. 경제 충격은 절대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가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 물류회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운송 물량이 줄면 트럭 회사 수익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차량 구매를 줄이고 기사 채용도 멈춥니다. 지역 소비가 위축되면 식당과 상점 매출이 떨어지고 원룸 공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 쇠퇴 이후 도시 전체가 장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한 산업이 너무 커졌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 불안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에 취직하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기대하며 도시로 왔지만 갑자기 계약직 전환이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게 됩니다. 경제는 결국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돈을 쓰지 않고 소비 위축은 또 다른 경기 침체를 만듭니다. 물론 현실에서 삼성 같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모든 공장을 멈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 철수 자체가 아닙니다. 생산 비중이 조금씩 이동하고 신규 투자가 줄어들며 차세대 모델 생산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는 충분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는 공장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투자 방향이 바뀌는 속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의 움직임이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경제 전체가 단숨에 무너진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는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오랫동안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삼성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삼성이 떠나느냐가 아니라 베트남이 삼성 이후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하노이에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이 새 창업자 아는 삼성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젊은 인재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제조업 취업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IT 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게임 산업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성장 속도도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애플 공급망 일부 기업들, 폭스콘,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여전히 베트남을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삼성 역시 베트남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명의 숙련 노동자, 이미 구축된 협력업체 네트워크,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 항만과 물류 시스템까지 모두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완전 철수보다 분산 전략을 선택합니다. 생산 비중을 여러 국가로 나누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즉, 베트남이 위험하다고 해서 곧바로 공장을 모두 닫는 것이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같은 다른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트남에게 진짜 중요한 시험은 지금부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업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은 자체 기술력과 자체 산업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한국 역시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우며 성장했지만 결국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을 스스로 키워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장기적으로는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자체 브랜드와 기술 산업으로 발전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은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제조 허브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계 공급망은 계속 재편되고 있고 어느 한 나라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국가는 위기를 부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스스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과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한 장면에 가깝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고 있고 각국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시장을 앞서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려 하며 멕시코는 미국과의 거리라는 강점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빠른 생산 능력과 젊은 노동력을 무기로 성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단순히 값싼 생산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산업국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을 한번 걸어본 나라입니다. 자원도 부족했고 시장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술과 품질, 그리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삼성 역시 단순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상징이자 글로벌 공급망 시대를 움직이는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선택은 언제나 단순한 기업 전략을 넘어 경제와 산업 흐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박린성의 국수집 주인, 흐엉 씨도, 공장에서 일하는 투안도, 하노이의 스타트업 창업자 안도 모두 안정적인 미래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구호보다 월급이 끊기지 않는 일상, 가게 문을 계속 열 수 있는 내일, 아이들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기업은 존중받는 곳에 오래 남고 자본은 예측 가능한 곳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조용히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아시아 경쟁은 누가 더 싸게 생산하느냐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안정적이고 더 신뢰받으며 더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의 경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먼저 다음 시대의 지도를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질문을 다뤄보려 합니다. 과연 인도는 정말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제조업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세계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아시아의 공장들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와 삶까지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